네, 옐로우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임현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킬, 2킬, 이꽝. 이꽝. 항상 반타작 하시네요. 맞아요. 반타작합니다. 다른 해설위원님들도 생각보다는 적중률이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장 의원님이 웬일로 2킬밖에 못 하셨어요. 맞아요. 다시 신뢰도를 좀 회복해드리고자 지금 필요한 타이밍에 제가 왔다는 얘기를 근데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보면은 뭐 50%의 승률로 계속 쭉 잘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한테 필요한 건 일단 꾸준함이고요. 또 하나는 비교적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의 가장 최근의 모습을 기억하기 마련이에요. 자, 장 의원의 가장 최근의 모습이 2킬 2꽝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반등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옐로우의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그 정도는 아니다. 무슨 영웅이야. 좋은 말만 시기. 진짜 차르르한데 진짜. 아우. 오늘이 기회다. 약간 이런 거죠. 어쨌든 한번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경기 이명철이 잘 아는 K리그야. 네. 이게 손FC 대 서울이에요. 어떤 결과를 말하든지 어떤 팀에게는 굉장히 화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임현철 위원님 말해보세요. 수원FC는 동기부여가 올라있지 않다. 게다가 지난번 그 수원 삼성볼링저의 수원 더비 때 수원FC에 답지 않은 경기력이 저는 좀 낮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원FC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 서울의 경우는 정신적인 각성 효과를 지금 분명 믿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4경기 2골뿐이니까 일류첸코 효과도 생각보다 미미하고, 상대하는 팀들이 중앙으로 폭을 좁혀서 서울의 공격을 측면으로 몰아냈을 때 공격이 안 풀린다는 문제점들이 매 경기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울도 그 부분이 고민, 수원FC도 동기부여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결과는 뭐예요? 하위권 너무 생존이 걸려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맞대결 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수원FC가 최근 9번 맞대결에서 서울에게 단 1승뿐이더라고요. 유독 서울에게는 전통적으로 약한 모습이 있었던 수원FC고, 네. 그래도 믿어볼 수 있는 부분은 홈 경기는 지지 않았다는 점, 최근 5경기 3승 2무, 그리고 이승우 선수가 만약 이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한다면 득점왕을 노릴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 근데 이승우 선수 성격에는 해트트릭 보고 올 거거든요. 근데 서울이 과연 그걸 쉽게 내버려둘지 그러진 않을 거예요. 결과를 내야만 팬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경기인데, 거기서 만약 상대하는 팀에게 결과도 지고 상대하는 팀 에이스에게 해트트릭까지 내주는 상황이 발생되면 그럼 서울은 그대로 팬들의 신뢰를 온전히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해트트릭은 못 내주겠지만 실점은 내줄 수 있다. 실점 이승우 선수가 어쨌든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거고, 그러다 보면 뭐 한 1점이나 2점은 내줄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나 뭐 이승우 선수가 한 방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역습을 내준다든지 뒷공간이 지금 굉장히 서울이 좋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약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익수 감독도 지금까지는 변화를 주지 않았지만 딱 한 경기, 전술 변화 줄 네, 것이다? 결과를 바꾸기 위한 한 경기, 이게 감독의 영향이 있지 아니면 선수들이 정말 조급함을 느껴서 거기서 나오는 각성 효과일지 미친 모르겠지만, 듯이 막 수비로 갑자기 전환이 빨리 된다던가? 네, 파이널 B의 경우에는 결국 이러한 동기부여가 승부에 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기들을 좀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현재 순위나 맞대결 전적이나 상대하는 최종전의 팀을 봐도 현재는 서울이 좀 유리하다. 과감하게 저는 서울의 승을 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임현철 위원 따라가겠습니다. 자, 서울 승리 가도록 하고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 대 맨유예요. 첼시랑 맨유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첼시는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챔스까지 합쳐서 5연승 중이고 완전히 다른 팀이 되는데 어느새 4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첼시가 가장 크게 바뀐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첼시가 바뀐 거는 역시 이제 포터 감독이 부임하고 선수들 위치 변화가 곳곳에 잘 일어났습니다. 뭔가 3선에 가깝게 쓰였던 갤러거를 드디어 2선에 가깝게 좀 더 위쪽으로 배치를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공격 지역에서의 짧은 연결도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개선됐다는 생각이 들고, 마운트 선수도 측면 위주로 가지 않고 중앙으로 살짝 들어와 주면서 마운트 갤러거가 중원 장악력에 좀 보탬이 되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로프터스 치크 역시도 최근에 미드필더로 기용됐을 때 굉장히 경기를 잘해주고 있고, 이외에도 첼시는 지금 케파 골키퍼의 활약까지도 당연히 눈부시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장 의원님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그 케파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최근 4경기 10득점, 무실점, 공식전 5연승. 포터 부임하고 팀 분위기도 전술도 보다 더 나아진 첼시라고 생각합니다. 첼시가 좀 분위기상으로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에릭센 선수가 질병으로 다시 나서지 못한다는 게 맨유한테는 변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호날두가 최전방에 나올지 아니면 레시포드가 나올지, 마샬이 어쨌든 부상이잖아요. 그쵸. 누가 나올지도 그거에 따라서 좀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스쿼드 상황이 어떨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텐데, 에릭센이 있기라도 한다면 적어도 빌드업은 더 풀릴 거기 때문에 그럼 잘 될 거죠. 그러면 맨유 경기력이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전방은 어떻게 보세요? 무엇보다 맨유가 역습을 잘하기 때문에 레시포드가 나오게 된다면 상황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리그에서는 어쨌든 레시포드를 톱으로 쓰고 레시포드를 중심으로 맨유가 역습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단 주중 토트넘전을 저희가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토트넘전이 어떻게 맞춰지는가에 따라서 맨유에 대한 평가는 좀 크게 엇갈릴 가능성이 저는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에릭센 나오고 네. 그리고 또 레시포드까지 나오면은 맨유도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첼시도 지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첼시 잘하는 점, 맨유 잘하는 점 모두 얘기했잖아요. 맞대결 기록을 봐야 돼요. 4경기 연속 무승부인데 이거는 두 팀이 만날 때마다 유독 골도 좀 많이 안 나오고 맞아요.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지긴 했었어요. 그래서 양 팀이 이 4경기에서 고작 2골씩만 기록을 하는데 그쳤고 이 맞대결 기록이 이어진 거 봐서는 이번에도 승부를 가리기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럼 무승부 네, 무승부.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대 뉴캐슬인데 토트넘이 그러면 이제 맨유를 만나고서 만나는 경기란 말이에요. 3월 전술을 또 활용하면서 지난 경기에서 확실하게 좀 흐름이 바뀌는 모습 보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3-4-3보다는 아무래도 3-5-2가 손캐를 쓰기에도 팀 공격을 하기에도 조금 더 낫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번 상대하는 팀이 좀 쉽지 않은 팀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강한 압박, 공격. 맞아요. 뭔가 뉴캐슬이 팀 짜임새가 되게 좋아요. 네. 뉴캐슬이 지금 잘하는 이유를 보면은 전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해 주셨던 강한 압박도 좀 잘 나오는 편이고 중앙에 있는 기마랑이스랑 기메라기스. 조일링턴이랑 이런 선수들이 오히려 뉴캐슬을 이끌고 있는 에이스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팀에 보트만 그리고 셰어가 지니고 있는 센터백 지역에서의 아주 안정된 수비력 그리고 공격에서는 역시 윌슨과 알미론의 지금 마무리가 좀 괜찮은 데다가 이 팀이 또 세트피스를 정말 다양하게 준비해요. 장신 선수가 많은데 패턴도 다양하기 때문에 뉴캐슬을 상대할 때는 어디서 어떻게 실점이 나올지 모른다는 부분도 걱정을 해야죠. 만약에 이명철 위원님이 콘테다 그랬을 때 네. 3-5-1을 들고 나올 것 같아요? 3-4-3을 들고 나올 것 같아요? 뉴캐슬을 상대로 좀 수비적으로 신중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렇다면은 3-4-3이어도 실질적인 포메이션은 5-4-1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러면 좀 더 미드필더 숫자도 아예 좌우로 좀 벌려놓으면서 측면 수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5-4-1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왠지 밀집 수비를 바탕으로 선수비, 후역 수비에 집중하는 형태로 뉴캐슬을 좀 대응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네. 골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저도 좀 그렇게 근데 있어요. 제가 좀 상대 전적을 보니까 무토토였거든요. 무토토, 네, 무승부였고 토트넘인데 무코코인 줄 알았습니다. 양 팀이 만나면 골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4골, 5골, 6골 순으로 많이 났단 말이에요. 네. 4, 5, 6이니까 그럼 7? 막 이렇게. 4-3. 막 말도 안 되게. 뉴캐슬이 새롭게 인수가 돼서 뉴 뉴캐슬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에디 하우의 뉴캐슬은 좀 다를 것 같아요. 4, 5, 6에서 갑자기 뭐 1, 네. 0 막 이렇게. 0. 저는 현실적으로 2가 좀 될 것 같아요. 1대1. 1대1 그래서 무승부? 에디 하우의 뉴캐슬이 쉽게 지지 않을 것 같고 콘테 토트넘도 오히려 여기에 좀 밀집 대응을 하면서 수비를 단단히 하는 방식으로 뉴캐슬을 대응할 것 같다. 그러면 골은 많이 안 터지죠. 그래서 1대1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저도 무승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승부 지금 2경기 나왔어요 벌써. 네. 자,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S 로마 대 나폴리예요. 네. 나폴리가 지금 10경기째 무패 행진에 챔스 16강 조기 진출까지 했습니다. 뭐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중심에는 또 김민재 선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그렇죠. 나폴리가 좀 부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또 센터백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라흐마니가 파트너 자리에 있는데 꽤 오랜 시간 이제 빠진다고 하죠. 네. 근데 라흐마니가 없는 상황에서도 김민재가 그냥 나폴리 수비의 버팀목이 되면서 팀의 공식전 10연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민재의 활약과 별개로 나폴리가 생각보다 측면 쪽 수비는 좀 뚫리면서 결국은 매 경기마다 실점이 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10경기 10연승을 했는데 무실점이 고작 2경기뿐입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까지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나폴리는 앞으로의 한 달이 되게 중요해요. 왜요? 죽음의 이제 일정이다? 7연전, 네, 이게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이 이번 로마전이고요. 이후에 레인저스, 사스올로, 리버풀, 아탈란타, 엠폴리, 우디네세. 월드컵전까지 진짜 빡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고 김민재 선수가 쉴 타이밍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일찍 1위 자리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여기서 과연 쉴 경기가 있을까 싶은 약간 걱정이 되는 것도 그래서 사실이에요. AS 로마가 이게 있어요. 퐁당퐁당 승리를 해요. 결과를 좀 내긴 하죠. 근데 네. 퐁당퐁당이긴 해요. 맞아요. 네, 계속 연승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전 경기가 승리였어요. 그래서 전 경기가 승리였으니까 AS 로마 때문에 전 나폴리 승. 로마가 퐁당퐁당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 저는 그 선수들의 잔실수나 중원의 불안함이나 결정력이 생각보다 아쉬워요. 타미 이브라임이 유독 놓치는 기회들이 많은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아무래도 로마가 경기 내용적으로 꾸준함을 보이고 있는 팀이라 보기는 어렵거든요.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왠지 나폴리가 중원을 잡으면서 이 경기를 이길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서 나폴리의 승을 예상하겠습니다. 네, 여기다 또 기록 하나 더 보태면은 두 네. 팀이 평균 실점이 0.9로 같아요. 근데 평균 득점은 나폴리가 1위나 높아요. 뭐 이런 정말 그냥 단순 비교를 해봐도 나폴리가 좀 승리를 하지 않을까. 화력으로 나폴리가 이기는 그림이 이 경기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폴리 승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명철 4킬 갑니다.